나는 남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기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다. 축하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다. 작년 가을, 대학 동창회에 갔을 때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건강해 보였다.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되어 여유가 생겼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누군가는 손주가 생겨 매일이 즐겁다고 웃었다. 나도 웃으며 축하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려 애썼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 건강도 나쁘지 않고 가족도 있고 먹고 살 만큼은 됐다. 그런데도 친구들의 좋은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감정은 동창회에서만 느껴진 게 아니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새 차를 타고 들어오는 이웃을 보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였다. 지인이 해외여행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속으로는 씁쓸했다. 자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의 자녀가 승진했다는 소식,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자식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게 될까? 왜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못난 부모 같아서 나는 아무에게도 이 감정을 말하지 못했다. 혼자 삼키고 혼자 소화해야 했다. 은퇴 이후 이런 감정은 더 강해졌다.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바쁘게 살았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랬다. 지인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금 액수가 화제에 올랐다. 누군가는 공무원 연금이라 많이 받는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업을 잘해서 노후 준비를 단단히 해뒀다고 했다. 나도 그럭저럭 준비는 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준비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매일 헬스장에 다닌다고 했고, 누군가는 등산을 꾸준히 해서 건강하다고 자랑했다. 나도 나름 관리한다. 산책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쓴다. 그런데 왜 남들이 더 건강해 보일까? 왜 나만 늙어가는 것 같을까? 부부 관계도 그랬다. 오래 산 부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를 비교하게 됐다. 어떤 부부는 여전히 애틋해 보였고, 어떤 부부는 여행을 자주 다니며 행복해 보였다. 나와 아내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낸다. 그런데 가끔 다른 부부를 보면 우리는 그저 익숙함으로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나는 웃었고 대화했고 일상을 살았다. 그런데 속으로는 흔들렸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나는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다. 질투하는 사람, 배 아파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없었다. 그저 혼자 끙끙 앓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철학자의 글을 읽게 됐다.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 이름만 들어본 사람이었다. 평생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서점에 들렀다가 그의 책을 집어들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펼쳐본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 기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멈춰 섰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그래, 나는 행복하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 욕망과 고통, 비교와 질투, 불안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그의 글은 무겁지만 솔직했다. 위로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지의 존재로 봤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 한 가지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채워지면 잠깐 기쁘다가 곧 권태가 찾아온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을 좇는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다. 대학에 들어가니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다. 직장에 들어가니 승진하고 싶었다. 승진하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다. 결혼하고 싶었고, 자녀를 낳고 싶었고, 집을 사고 싶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다.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항상 남들과 비교한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내가 적게 가져도 남이 나보다 더 적게 가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 말을 읽으며 나는 전율했다. 맞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었다. 남들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했다. 남들보다 앞서야 안심이 됐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했다. 동창회에서 느꼈던 그 허전함도, 이웃의 새 차를 보며 느꼈던 그 초라함도, 자녀를 비교하며 느꼈던 그 조바심도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했다. 항상 남들을 통해서만 나를 평가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인간 본성의 일부다. 남이 불행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안심한다. 이 말을 읽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그랬다.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위안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나는 못된 사람일까? 그런 자책이 밀려왔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문제로 봤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비교하는 존재,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 이해는 나를 조금 편하게 만들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구나. 나는 특별히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구나. 그런데 편해지는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글을 더 깊이 읽어나갔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이것이 그의 해법이었다. 욕망을 줄인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나는 평생 욕망을 키우며 살아왔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었다. 이제 와서 욕망을 줄이라니 가능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다. 60대 중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었다. 더 나은 삶, 더 인정받는 삶, 더 성공한 삶.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욕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고통이고 채워진 욕망은 금방 시시해졌다. 주조펜하우어는 금욕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금욕은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절제하라는 뜻이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과 단지 남들과 비교해서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명예?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돈, 먹고 살 만큼은 있다. 남들의 인정,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가장 컸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끝없는 불안. 나는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것의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남들을 위한 것이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주조펜하우어는 거리 두기를 이야기했다. 세상과 사람들과 욕망과 거리를 두라고 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휘둘린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인다. 나는 이 말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먼저 동창회 모임을 몇 번 빠졌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친구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빠지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비교할 일도 없고 초조할 일도 없었다. 단톡방도 일부러 자주 보지 않았다. 누군가의 자랑이나 좋은 소식이 올라오면 예전에는 즉시 확인하고 반응했다.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봤다. 반응도 간단히 했다. 축하한다. 좋겠다. 이 정도로만. 그리고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 곱씹지 않았다. 산책할 때도 이웃의 새 차나 멋진 집을 보면 예전에는 비교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다.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불안한 시간이 짧아졌다. 주조펜하우어는 또 명상과 사색을 이야기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고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는 무엇이 나를 흔들었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시간이 쌓이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요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생겼다.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켰다. 주조펜하우어는 연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그는 봤다.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실천해 보려 했다. 친구가 잘된 소식을 전할 때
예전에는 비교하며 불안해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봤다. 저 친구도 나처럼 오랜 시간 고생했을 것이다. 저 친구도 나처럼 불안하고 외로웠을 것이다. 지금 잘 되어 보여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처럼 느껴졌다.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생겼다. 자녀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집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전에는 내 자식과 비교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봤다. 그 부모도 나처럼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자식이 잘 돼서 얼마나 기쁠까. 나도 그런 기쁨을 경험했으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민은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만 생각하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타인도 볼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들었다. 슈오펜하우어는 고전 읽기를 강조했다. 위대한 책을 읽는 것, 과거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는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 바빴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다. 슈오펜하우어의 책을 더 읽었고 다른 철학자들의 책도 읽었다. 고전 소설도 읽었고 시도 읽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는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불안, 외로움, 질투, 비교, 욕망.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위로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긴 행렬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슈오펜하우어를 읽으며 나는 변했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인간 본성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이해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다.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었다. 슈오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봤다. 비관적인 관점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꼭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다고 느꼈다. 인간은 고통받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웃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는 힘든데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슈오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인간은 고통받는다. 욕망은 끝이 없다. 비교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솔직함이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됐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됐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받아들여도 됐다. 나는 50대 중반부터 이런 불안이 더 커졌다.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알겠다. 인생의 결과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열려 있었다. 아직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니 미래는 점점 짧아졌다. 이제 크게 바뀔 일도 없었다.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것이 불안을 키웠다. 이게 다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남들은 더 많이 이루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은퇴는 이 불안을 더 키웠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함이 있었다. 명함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나는 그냥 나였다. 직함도, 역할도, 명함도 없는 그냥 나. 이것이 불편했다. 계속 오후 1238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소개할 말이 없었다. 예전에는 저는 회사 부서에서 일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저는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직함이 사라지니 나는 내가 작아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대우해줬다. 직함 때문이었는지 나 자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우받았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 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가?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인데 왜 무시당하는 것 같은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인간은 사회적 지위에 집착한다. 남들의 인정을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허상이다. 지위는 바뀐다. 인정은 사라진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이 말을 곱씹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누구인가? 직함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평생 직함과 역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아내와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직장은 떠났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당황했다. 답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나였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나.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나.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친구였던 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도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 예전에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는 가깝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긴장한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다. 그런데 동시에 죽음을 생각하니 지금이 소중해졌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고, 고요하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었다. 남은 시간을 남들과 비교하며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살고 싶었다.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 후반부는 증명의 시간이 아니다. 정리의 시간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이루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욕망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다. 경쟁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때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체념한다는 뜻도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는 뜻이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평안한 마음, 고요한 시간, 의미 있는 관계, 작은 기쁨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평안하고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었다.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었다. 가끔 친구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크지 않지만 소중한 행복.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나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 여전히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 우울하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비교하는 횟수가 줄었고 불안한 시간이 짧아졌고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남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을 때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 비교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른 길을 걸어왔다.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내 삶에 감사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 괜찮은 삶.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삶.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였지만 나는 그에게서 희망을 배웠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내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는다. 명상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제는 무엇이 나를 흔들었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책도 계속 읽는다. 쇼펜하우어뿐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의 책도 읽고 시도 읽고 또 소설도 읽는다. 책을 읽으며 나는 세상과 연결되고 과거와 연결되고 나 자신과 연결된다. 산책도 계속한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다르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나의 기분도 바뀐다. 산책하며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하루를 정리한다. 가끔 친구를 만난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나눈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이런 일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 크지 않지만 소중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상. 나는 이제 안다. 남들이 잘 되면 불안해지는 이유를. 그것은 인간 본성이다. 비교하는 존재.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본성에 휘둘리지 않는다.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둔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서 고통스럽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운명을 받아들인다. 저항하지 않는다.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평안을 찾는다. 순간순간의 고요함을 느낀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친구와의 대화, 산책길의 바람.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위로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며 나는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안했느냐다. 얼마나 남들보다 앞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다. 나는 이제 비교를 멈춘다. 남들의 삶은 남들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욕망에 쫓기지 않고 비교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요함을 즐기고 의미를 찾으며 살고 싶다. 쇼펜하우어는 내게 이것을 가르쳐 줬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 욕망을 절제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 연민을 갖는 것, 사색하는 것. 이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흔들린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받아들인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온다. 비교는 여전히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남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축하해.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시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다. 비관적이지만 솔직한 태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지만 평안을 찾는 태도. 욕망을 좇지 않지만 의미를 찾는 태도. 나는 이제 알았다. 인생 후반부는 경쟁의 시간이 아니다. 정리의 시간이다. 증명의 시간이 아니다. 받아들임의 시간이다.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다.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아니, 그것이 아름답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 평안하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괜찮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평안하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요함을 즐기고 나답게. 쇼펜하우어가 밝힌 인간 본성의 비밀. 그것은 우리가 비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안다. 이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60대 중반에 깨달은 진리다. 늦게 배웠지만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천천히, 조용히, 평안하게.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